주주들이 정말 의식이 있고 관심이 있으면 네. 어떻게 하더라도 원래 주총에서 막을 수 있었던 거죠. 그게 몇 번 막히면 네. 또 못한다고요, 사실. 가장 손해를 보는 흔한 패턴 중에 하나가 떨어졌을 때 파는 거거든요. 팔고 나면 다시 올라가고 이런 건데 네. 회사를 잘 알아야 안 팔 수 있는 확신이 생기는 거죠. 그냥 어려울 때도 뭐 하는 일은 차이가 없어요. 그냥 네. 기분만 나쁜 거지. 그리고 오면은 기다리면 다시 딱 얘를 찾아오니까 원래부터 좋은 회사를 비싸지 않은 가격에 갖고 있었으면 그런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싼 거라는 정의가 뭐 배수 갖고 정해줄 수는 없는 거. 그냥 배수 낮은 회사만 사면 다 수익이 좋아야 되네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산수 풀듯이. 네. 그럼 너무 쉬운 거잖아요. 네. 그럴 리가 없잖아요. 주식이냐. 그때 언제였냐면 재작년 8월인가 9월에 한국 거버넌스 포럼에서 이제 좌담회 할 때 계셨던 분이 이남우 교수님, 존리 대표님, 이채원 의장님, 박용옥 대표님, 그리고 용환석 대표님. 제가 용환석 대표님을 이제 마지막으로 찾아갔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셨. 그 앞에 네 분은 다 출연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 Y스트릿에서 또 큰 도움 주고 계셔가지고 용환석 대표님도 안 모실 수가 없는. 근데 사실 우리나라 어떤 개인 투자자라든지 이런 분들한테는 상대적으로 조금 인지도가 낮으실 수 있어요. 그렇죠. 서운하신가요? 원래 그런 건데. 근데 우리 페트라 자산운용은 어떻게 보면 국내 투자자들보다는 해외 투자자들한테 더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조금 아까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지금보다는 조금 더 알려져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개인 투자가들한테도 제가 이제 고객이 이제 외국 투자가 많아지면서 조금 지금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떤 해외 투자금들이 이제 페트라에게 돈을 더 많이 맡기려고 오면서 저희가 의도한 건 아닌데 그냥 하다 보니까 구성이 그렇게 됐어요, 사실은. 그거는 이제 구체적인 걸 좀 뒷부분에 여쭤보겠고요. 페트라 자산운용의 이름이 되게 특이하잖아요. 페트라가 어떤 뜻이? 페트라가 그리스어로 돌, 바위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돌, 바위. 혹시 뭐 아시는지 그 요르단에 가면은 이렇게 바위로 된 도시 같은 고대 도시 같은 게 지금 이제 관광지인데 거기 이름이 페트라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마 거기 이제 바위로 돼 있어서 그렇게 이제 된 거고 예를 들어서 뭐 석유, 페트로케미칼 같은 어원이에요, 전부 어원이. 페트로케미칼. 뭐 그런 페트로 차이나 뭐 그런 게. 그게 어떻게 보면 저 안반 그런 뜻이죠. 거기에서부터 나온. 그럼 약간 자본시장의 안반 주춧돌. 튼튼한 이제 뭐 그런 의미도 좀 있고 뭐 또 발음하기도 편하고. 그 페트라 자산운용 홈페이지 들어가니까 딱 첫 번째 메인 페이지부터 약간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막 신전 기둥 같은 암석들 나와 있고. 그래서 이제 자산운용 홈페이지 막 돌덩이들이. 혹시 운용 규모나 이런 거 여쭤봐도 될까요? 운용 규모는 지금 한 5천억 정도 되고요. 그 중에서 그러면은 해외 자본이나 국내 자본이랑 지금은 한 뭐 70% 좀 70%가 뭐 그런 정도가 그런 것 같아요. 다 사모펀드죠? 사모펀드도 있고 좀 큰 기관들은 좀 이름 형태로 하는 데도 있고. 큰 기관들은 그러니까 해외 큰 기관도. 개인도 이름이 지금 이제 거의 이제 없고요. 개인들은 이제 다 펀드 형태고 큰 기관들만 이제 이름 형태로. 사모펀드 시장이 사실 뭐 라임 사태, 옵티머스 사태 되게 많이 안 좋아졌잖아요. 신뢰도 많이 떨어졌고. 좀 어떠세요? 사실 그 영향이 크죠. 왜냐하면 이제 판매 자체가 거의 잘 안 되는 상황이니까 지금 이제 그 이후에 뭐 은행이나 증권사 이런 데서 막 사모펀드 골치 아프니까 그냥 팔아주지 마, 막 이런 분위기라서. 사실 이제 저희는 상장 주식을 매수하는 거 외에는 하는 게 없는데 사실은 이제 그런 종류의 사모펀드는 뭐 위험한 게 없거든요. 근데 이제 라임 사태가 터지고 나서는 그냥 사모펀드 형태가 돼 있으면 그냥 다 쉽지 않게 만들어진 상황이죠 지금. 그러니까 지금 그런 뭐 롱숏 전략이라든지 뭐 비상장 이런 거는 안 하시고. 저희는 비상장도 안 하고 숏은 뭐 거의 안 하고 거의 롱이기 때문에 사실은 영향이 원래 없어야 되는데
뭐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거의 이제 상장사 위주로, 예. 롱 거의 위주로. 거의 롱. 70%가 이제 해외 자금이라고 예. 해주셨으니까 약간 그런 거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위탁 자금으로 이제 성격을 봤을 때 예. 어떻습니까? 해외에서 돈을 맡기는 사람들의 스타일, 예. 특히 이제 국내 투자자들, 국내 기관들의 성격하고 좀 비교해 보면. 크게 보면은 이제 국내에서는 기관 개인 뭐 네. 성격이 다르죠. 네. 이제 해외도 마찬가지일 텐데 네. 그 국내 기관하고 해외 기관하고 굳이 이제 비교를 해보면 네. 약간 더 장기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 평가하는 기간이. 어떤 뭐 그러니까 단기적인 수익률은 별로 좀 신경을 안 쓴다는 걸까요? 아니면 일단은 그러니까 이제 기준 자체가 최소한 3년 이상은 네. 예를 들어서 1년 이상 실적이 좀 안 좋아도 네. 그 단위를 3년, 4년 이렇게 보고 평가를 하는 이제 그런 점에서 조금 더 장기적인 것 같아요. 평가를 할 네, 때도. 평가를 할 때. 이제 처음에 위탁을 하고 평가를 할 때. 네. 그러면 해외에서 어떤 뭐 연기금 성격의 그런 투자자들하고 또 어떤 뭐 일반 법인들의 성격 뭐 좀 다르잖아요. 법인보다도 네. 이제 연기금 혹은 미국이나 유럽에는 우리나라 뭐 혹은 이제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 비해서 이런 패밀리 오피스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런 쪽이죠 주로. 패밀리 오피스라고 하면은 그 자기네 고유 계정, 고유 자산을 자산. 운용하는. 돈이 많으면 그 운용을 해야 되잖아요. 네. 돈이 아주 많으면 또 맡겨야 되는 거니까. 뭐 조단위 부자들. 아주 그런 경우에는 네. 이제 회사를 하나 차려서 예. 운용을 하는 거죠. 그런 데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그런 패밀리 비즈니스가. 그래서 이제 그런 자금들도 이제 해외 투자를 많이 하고. 국내에도 간혹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코스닥 상장 네. 시킨 다음에 이제 매각을 해서 네. 뭐 수백억 혹은 수천억 정도의 현금을 이제 가지신 분들이 은퇴하려고 매각을 했는데 또 뭐 사업하기는 그렇고 해서 이거 가지고 조그마한 운용사, 조그마다라 하긴 좀 그런데 운용사라든지 투자사를 하나 설립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 대로 점점 많아지겠죠, 앞으로. 어떻게 보면 그게 또 건강한 자본시장 구성의 한 요인이 또 될. 근데 저는 이제 그게 역사가 우리나라는 짧아서 이제 미국 같은 나라를 보면 이런 자본주의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큰 기업들을 보면 창업자가 2세, 3세 한참 지나면 이제 대주가 없고 그렇죠. 그 자손들은 그냥 돈만 있는 거니까 네. 운영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거기에 비해서는 아직도 돈이 많은 이제 재력가들의 많은 부분들이 내 자산의 상당 부분이 회사랑 묶여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아직 매각을 지금 이제 늘어나고 있지만 미국에 비해서는 우리나라 상장사만 봐도 미국 같으면은 대주가 거의 없거든요. 그렇죠. 그거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우리나라는 아직도 거의 대주가 있죠. 사실. 그래서 이제 훨씬 많은 거죠. 규모도 훨씬 크지만 비율도. 참 이 대주주라는 세 글자가 갖는 의미가 대한민국은 특히나 좀 너무 큰 것 같아요. 다른 나라랑 너무 다른 것 같아요. 많이 다르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할 말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뭐 할 말이 항상 있는 거죠, 그 부분은. 그거는 제가 뒷부분에 좀 거버넌스 이야기를 한번 좀 따로 해보도록 하겠고요. 약간 그런 거는 좀 많이 느끼셨을 거 아니에요. 국내 연기금도 마찬가지고 뭐 진짜 뭐 국민들의 노후를 준비해 준다는 국민연금마저도 운용사들이나 이런 데 평가할 때 되게 막 단기적으로 보고 심지어 국민연금의 어떤 CIO라고 해야 될까요? 기금운용본부장도 단기 평가를 또 뭐 받아야 되는 입장이고 막 임기가 또 있다 보니까 이런 거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간이 지나면 변하겠죠, 제 생각에는. 그게 이제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사실 역사랑 관련되는 건데 이제 오래 하다 보면 이게 뭐 단기적으로 평가해서 자주 바꾼다고 더 좋은 결과가 없다라는 인식이 자꾸 생기면서 이제 바뀌는 것도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기관들이 담당자 위에 CIO 전부 평가를 단기적으로 받으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는 뭐 당연한 거고 이제 그거부터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런 이야기들을 참 오랫동안 해왔는데 근데 여전하잖아요. 뭐 단기 그렇죠, 평가 사실. 이런 것들은 그렇죠. 결국은 또 수익률로 보여줘야 되는 측면도 있기는 하지만 그 해외 투자자들이 보는 한국 시장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나라 시장은 사실은 제가 이제 뭐 해외 투자가들 전체 동향을 알 수는 없지만 제가 이제 접촉은 그래도 나름대로 많아서 그 한 몇 년 전에 비해서는 조금 관심이 좀 떨어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미국 시장이 너무 좋으니까 또 해외 관심이 좀 떨어지는 것도 있고 우리나라는 이머징 마켓에 속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이 다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이제 거기 영향을 받고 또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작은 나라는 아니지만 규모 자체가 인도, 중국에 비하면 작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외국 투자가들이 굉장히 큰 시장은 내가 거길 빠질 수 없다는 인식이 있는데
우리나라 그러기엔 좀 작고 아주 작은 규모는 아니지만 딱 전 그런 세계 위치에 있는 시총의 거예요. 2%가 안 된다고 하죠. 뭐 그런 정도 왔다 갔다 하니까. 예. 그런데 예. 작은 나라도 예를 들어서 예. 뭐 유럽 같은 데는 뭐 잘 사는 나라들이 많지만 그래도 인구가 적기 때문에 나라 전체를 보면 경제 규모가 작은 나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렇지만 거기는 이제 한 블록이니까 EU. 네. EU에 투자를 하는 거니까 한 나라가 작아도 돈이 들어오는 거고. 네. 아세안도 선진국은 없지만 그 규모가 굉장히 크잖아요. 네. 이게 블록화돼 가고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는 어디도 안 껴서 또 그냥 하나로 보기 때문에 더 그런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극동 아시아, 뭐 이스트 아시아 뭐 이런. 그렇게 잘 안 되니까 중국은 그냥 중국이고 이제 약간은 밑에 뭐 홍콩, 싱가포르 해서 이제 그냥 중국이고 네. 뭐 대만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네. 예를 들어서 남미 같으면 그냥 남미가 한 시장으로 보는 거니까 규모 자체는 큰 거죠. 이게. 한 나라를 보는 게 아니니까. 근데 한국은 어디도 속해 있질 않죠. 그렇게 경제 블록에 어디도.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엘로케이션을 하는 입장에서는 탁탁 블록에 조금 빠지는 좀 그런 게 있어서 약간 자산 배분 관점에서 봤을 때 잘 속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아시아에 포함된다고 하면 사실은 이제 대부분 아시아를 투자하는 약간 아시아 펀드들은 대부분 이제 중국을 포함하는 네.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중국계고 한국을 잘 모르는 그래서 한국이 좀 약간 많이 빠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이제 해외 투자가들 특히 이제 뭐 페트라 자산운용 같은데 이제 막 돈을 맡기러 오는 사람들 보면은 한국의 투자를 그럼 왜 한다? 그렇지만 그 제가 느끼기에 이제 한국 사람이 그럴지 모르지만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뭐 2% 정도라고 하지만 그래도 작은 건 아니고. 그러니까 시가총액 규모로는 세계에서 그리고 2%. 또 사실 우리나라에는 또 세계적인 기업도 많고 뭐 규모에 비해서 뭐 그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더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에 비해서 그렇다는 거지. 또 그렇다고 투자를 하나도 안 할 나라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기관이 크면 클수록 아니면 꼭 그렇지 않더라도 항상 그 현지에 있는 펀드 매니저가 더 잘한다는 생각이 있는 거니까 뭐 당연한 거고 어떻게 보면. 그러다 보면은 이제 한국에 있는 이제 운용사 중에서 누굴 골라서 맡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직접 자기네가 한국 기업들 리서치해서 하기는 좀 힘드니 이렇게 그렇죠. 운용사에다가 위탁을 맡기는 위탁을 거고. 하는 거니까. 그러면은 그들이 그러니까 해외 자금이 위탁한 그런 자금들은 그걸로 예를 들어서 코스닥 기업 어디를 매수를 한다. 그러면 수급에 외국인으로 잡히나요? 외국인으로 잡힌다. 그래서 어떨 때는 어떤 회사를 매수를 하면 외국인으로 잡히니까 막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누가 결정 어디서 했는지 외국인들이 한국이 결정한 건데 그런 경우도 저희가 가끔 그 돈의 소유주만 계좌만 외국인 거고 외국인이 맞는데 운영을 누가 하는지 잘 모르니까.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은 저희 같은 형태가 많지는 않겠죠. 직접 투자 뭐 자금은 그냥 외국에서 결정하는 게 많으니까. 맞습니다. 그 수급도 참 다양한 그게 안에 있는데 연기금의 뭐 이렇게 수급 동향 봐도 사실은 그 위탁 운영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알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저기 전주인가요? 거기 있는 이제 국민연금 뭐 이쪽에서 하는 게 아니라 아닌 경우가 많죠. 여의도에서 하고 있는 것들도 많고. 되게 저는 궁금한 게 뭐 옛날 뭐 코리아 디스카운트 그리고 또 뭐 약간 작아서 많이 외국인에게 휘둘리는 시장 막 이렇게들 보는데 그럼 도대체 외국인의 관점에서 이 나라의 어떤 자본시장이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어떻게 바라보는 걸까? 전망은 어떻다는 걸까? 정말 궁금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전망. 네네네. 중국도 지금 이제 그런 단계를 좀 지난 것 같은데 이렇게 막 고성장하는 단계를 지난 나라잖아요. 저희 나라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건 거기 들어가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좀 이제 아까 질문하셨던 얘기랑 관련이 있는 건데 이제 사이즈 이런 거랑 좀 더 관련이 있는 거죠. 우리나라 관심도는 사실. 그리고 좀 우리나라는 그래도 새로운 사업 분야에서도 경쟁력있는 회사들이 그래도 꽤 많은 편이거든요. 지금 사실은. 새로운 산업에서.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 이제 시가총액 상위 10개 회사를 보더라도 뭐 반도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게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어쨌든 반도체 분야는 늘 사실은 뭐 잘해왔고. 잘해오는 건 뭐 당연하고 또 이게 뭐 과거형 사업은 아니잖아요. 계속 새로운 분야에 계속 필요한 그다음에 뭐 바이오 회사들 들어있고 뭐 카카오 네이버 같은 이제 플랫폼 회사들 그다음에 전기차 배터리 새로운 그런 분야들이 거의 다거든요. 지금은 뭐 미국을 제외하면 웬만한 나라들 상위 시가총액 10개 나라들 10개 회사들 쭉 보면 그런 구성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사실은 아직도 대부분은 다 옛날 전통적인 산업들이 많은 경우가 많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조금 더 부각이 되고 또 시간이 좀 지나서 더 경쟁력이 자꾸 강해지면 관심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은 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시가총액 상위 한 10개 기업들의 순위 뭐 이렇게 보면 항상 10년 단위로 끊어서 보면 뭔가 큰 변화들이
옛날에 막 한국전력이 예, 막 예. 시총 1등, 포스코 막, 예. 막 이랬었는데. 지금 다 빠졌으니까, 사실. 코스닥도 뭐, 어떨 때는 그 교육업체가 1등이었다가, 어떨 때는 LED 업체가 1등이었다, 어떨 때는 바이오였다가, 지금은, 지금도 바이오구나. 지금도 바이오죠, 사실 코스. 뭐, 또 배터리 쪽도 많이 이제 올라왔고, 소재 쪽이. 그런 흐름들이 확실히 좀, 그게 해외 투자자들에게도 뭔가 역동성으로 보인다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뭐, 실제 사실이고. 네. 그 다음에 뭐, 우리나라, 요즘 공모 시장이 좋잖아요. 그래서 창업, 상장하는 회사들이 많고. 네. 새로 다 관련이 있는 거죠. 이제 창업, 또 벤처 캐피탈이 활성화되어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뭔가 결국은 이제. 계속 돌아가는. 예, 계속 돌아가는 거니까. 좀 가치 투자 이야기를 하면 조금 좋을 것 같은데, 저는 뭐, 알고는 있습니다만, 페트라 자산운용은 당연히 이제 가치 투자를 지향하는 곳이고, 대표님도 아주 오래 전부터 가치 투자를 해 오셨고, 근데 용환석 대표님만의 가치 투자란 무엇일까? 약간 여기서부터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가치 투자라는 거는 그냥 정의는 간단한 것 같아요. 그냥 회사의 가치보다 주가가 쌀 때 사면 가치 투자하는 거죠. 그래서 제자리를 찾아가면 간다는 가정에 들어가 있는 거니까. 주가라는 거는 어느 순간에는 그 회사 가치에 수렴을 하는 거고, 그 가치보다 주가가 쌀 때 사면은 가치 투자라는 거라고 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범위가 좀 넓은 거죠, 사실. 어떤 종류의 산업이나 어떤 종류의 회사도 주가가 가치보다 쌀 때 있는 거니까. 그렇죠. 누구에게는 뭐 PER 30배 뭐 이것도 싸 보일 수도 있는 거고, 누군가에게 실제 쌀 수도 있는 거니까, 그게. 회사가 나중에 성장성과 비교 굉장히 성장을 많이 해서 나중에 지나 보면 그 가격이 굉장히 쌌을 때도 많이 있거든요, 실제로. 그런 걸 보면은 예측하기가 어려워서 그런 거지. 꼭 그게 싸지 않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혹시 대표님도 막 PER 3, 40배짜리? 저희가 그런 거 살 때도 있는데, 그게 뭐 어려워서 많이 안 사는 거죠, 사실. 그런 거를 판단하기가 어려워서. 그냥 과거와 같은 잣대로 가치 투자자들은 뭐 싼 것만 사고 있을 거야, 뭐 이렇게 또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싼 거라는 정의가 뭐 배수 갖고 정해질 수는 없는 것 같은 거죠. 그게 다 맞으면 그냥 배수 낮은 회사만 사면 다 수익이 좋아야 되네,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산수 풀듯이. 그럼 너무 쉬운 거잖아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주식시장이. 약간 가치 투자도 좀 이론과 현실이 좀 다르죠. 그래서 저는 그게 이제 이론이라는 게 이제 정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른 건데, 가치를 측정을 해서 그보다 싸게 산다고 정의를 하면 이론은 간단한 거죠. 근데 이제 현실은 가치 평가가 어려워서 어려운 거죠. 어떤 회사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는 게 어려우니까 이 가격이 싼지 안 싼지 판단이 안 되는 거고, 틀릴 수가 있고, 이래서 어려운 거죠, 사실. 원래 어려운 거죠, 회사 가치 평가하는 거는. 그냥 그 자체가. 평가도 어렵지만, 평가는 어떻게 보면 과거와 현재고, 아니, 평가라는 거는 미래니까, 미래. 미래 가치가 가치니까. 미래 가치를 이제 평가한다. 회사 가치는 의미에서. 미래 가치니까. 과거는 이제 미래를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 중에 하나일 뿐이죠, 사실은. 그렇지만 그게 다는 아니고, 이제 어떤 회사는 잘 안 돼서 갑자기 잘 될 수도 있고, 특히 요즘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야가 이렇게 쭉 일직선으로 성장하는 것보다도 어느 기간 동안 성장 속도가 느리다가 갑자기 확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사실은. 이제 그거를 예측하기가 어려운 거죠. 근데 그런 회사 가치가 굉장히 커질 수 있지만 예측하기 좀 어려운 그런 부분이 들어 있어서 어려운 거죠. 혹시 그러니까 이게 컴플라이언스 그 위반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뭐 투자가 종료되었던 사례도 괜찮고 그런 뭐 투자 사례 이야기해 주실 수 있는 게 있을까요? 굳이 뭐 유사한 사례라고 하면은 뭐 지금 이제 회사가 없어졌는데 이게 없어졌다고요? 아니 그 멜론 말하는 건데 제가 이제 이미 인수가 돼가지고 이제 사실 카카오가 돼서 일부가 돼버렸으니까. 어디로 들어갔더라? 카카오인가? 카카오 엔터 어디로 지금은 뭐 엔터인가 어디로 이제 결국은 뭐 몇 번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이제 들어가. 원래 카카오에 같이 있다가 이제 그 전에 저희는 이제 매각을 했지만 그런 경우가 사실은 제가 처음 살 때 이렇게 숫자로 보면 이렇게 싸 보이지는 않았는데. 그렇죠. 그렇다고 비싸 보이지도 않았고 사실은. 그렇지만 계속 이제 그 산 시점보다는 계속 이제 앞으로 성장할 것 같은 생각이 있어서 좀 싸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산 거고 그게 성공을 한 거죠. 어떤 걸 보고 살짝 제가 알기에는 음악 스트리밍 시장도 굉장히 레드오션이고 경쟁자들 뭐 SK, KT 뭐 다 자체적으로 뭐 막 출시를 했었고 그랬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만 이제 그 시점에서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포화 상태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제 그 시점에서는 그 시장이 좀 커가는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연령대가 높은 사람들 아직 많이 사용을 안 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성장성이 충분히 있었다고 생각을 한 거고 젊은 사람들만 많이 지금 안 그렇잖아요 이제. 당시에는 그렇지만 30대가 50대 되면 듣지만 그 당시 60대는 안 듣는 거죠 멜론 같은 거를. 그러니까 그런 게 있잖아요 사실. 그리고 예. 가격 자체도 조금 비싸도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더 이상 안 듣고 이런 건 아니라서 사실 여러 가지 그렇게 성장 여력이 있는 단계에서는 뭐 큰 문제가 아니라고 봤던 거죠. 그게 몇 년도쯤이라고 될까요? 이제 카카오의 매각되기 한 몇 년 전인 것 같아요. 처음에 제가 살 그 때는. 전에. 네. 평가, 밸류에이션을 본다라는 거 굉장히 이제 상대적인 개념이어서 그런데 네. 결국은 그 회사가 얼마나 성장할 것인가로 귀결이 되는 거잖아요. 가치 투자를 하는 것도. 사실 결국 그런 거죠. 밸류에이션도 예. 현재 뭐 그냥 과거 거 나와 있는 밸류에이션이야 뭐 어차피 저기 뭐 나누기 잘 돼 있고 하니까 이미 그렇죠. 지표로 네. 다 나와 있는데 네이버마다 다 나와 있는데 과연 이게 미래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를 하고 네. 어떻게 예측을 하고 이걸 어떻게 현재화해서 볼 것이냐가 굉장히 어려운 지점. 어려운 거죠 사실. 뭔가 스킬이라든지 팁이라든지 좀 아니, 스킬이라는 게 뭐 특별히 있어야 되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게 네. 이제 사실은 어떤 사업을 평가하는 거잖아요. 네. 이게 내가 이 회사를 하면 얼만큼 벌 수 있을까 그런 시각으로 보면 네. 산업도 잘 이해를 해야 되고 왜 경쟁력이 생기는지 뭐 그런 종류들 그 다음에 이 산업이 커지는지 안 커지는지 뭐 여러 가지 사실 고려할 요소가 많고 굉장히 주관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가고 또 산업마다 다르고 회사마다 달라서 일률적으로 뭐가 있다고 좀 말하기는 어려운데 어쨌든 뭐 산업, 회사 또 경쟁 구도 어떻게 돌아가는지 또 단편적이 아니라 많은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 경쟁해서 어떤 회사가 강해지고 뭐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좀 많이 분석을 해야 그래도 조금 더 정확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죠. 혹시 제일 중시하시는 건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뭐 비즈니스 모델이라든지 아니면 뭐 사이클이라든지 뭐 예를 들어 경쟁력이죠. 경쟁력. 그러니까 산업 자체의 경쟁력. 회사의 경쟁력. 네. 왜냐하면 아까 뭐 레드오션 말씀하셨지만 아무리 산업이 좋아도 경쟁력이 없으면 이 회사는 잘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경쟁력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그 산업이 커져야 되는 거. 물론 어떤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회사가 아주 경쟁력이 있어서 시장 점유율을 뺏어가면서 성장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성장을 많이 안 하더라도 수익성은 계속 좋은 회사도 있잖아요. 이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래도 커가는 시장에서 성장하는 게 쉽잖아요. 더. 시장이 커지면 경쟁도 덜 치열하고 그 당연히 꼭 100% 그런 데서만 찾는 건 아니지만 당연히 유리한 환경은 맞죠. 투자 스타일이 조금 변하신 게 있으신가요? 예전에 페트라 투자 자문 시절도 있었고 뭐 투자 자문이었다가 자산용사로 전환해서 변하는 건 없고요. 그거 그냥 말고 시장 상황 자체가 이제 저희가 처음 시작한 건 2009년이라서 이제 9년, 10년 그때하고 지금하고 많이 바뀌어서 그 당시에는 이렇게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배수가 낮은 회사들도 괜찮은 회사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그때보다는 좀 적은 것 같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실제로 회사 전망이 안 좋아서 낮은 배수에 거래되는 회사도 있잖아요, 사실. 그걸 잘 가려야 되는 거지. 괜찮은데 낮게 평가된 건지 아니면 진짜 안 좋아서 낮게 평가된 건지 과거는 좋았는데 그걸 잘 옥석을 가려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금도 없는 건 아닌데 이제 한 몇 년 전에는 훨씬 많았는데 지금 많이 줄어든 거예요. 주가 많이 오르면 줄어드는 건 당연한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일단은 배수가 좀 낮으면 가치주로 평가받고 좀 오르기는 낮은 했는데 회사 중에도 이제 성장을 할 수 있고 성장 안 하더라도 굉장히 좋은 회사가 많았는데 당연히 많겠죠. 2009년, 10년, 11년은 아직 금융위기 많이 벗어나지 않고 많이 그렇게 비싼 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오르면 사실 많이 올랐잖아요. 미국까지 오른 건 아니지만 그때 뭐 그래도 3,000 지금 이제 관심사가 3,000이지 그때는 2,000이었지만 일단 그거 오른 거니까 오른 상황에서 아직 낮게 거래된 회사 중에는 확률적으로 전망이 좋은 회사가 줄어드는 건 뭐 당연한 거니까 좋은 회사는 이미 올라 있으니까 많이 그 사이에 그 시간을 거쳐서. 자산가치주는 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시점에서 그러니까 한 10여 년 전에 보는 자산가치주랑 사실 자산가치주라는 게 저PBR 팬데믹 이후에는 완전히 그냥 저기 뭐라 해야 되나 관심권에서 많이 멀어졌잖아요. 돈이 풀리는 시기에는 성장주가 많이 올랐으니까. 근데 약간 느낌이 2021년 하반기부터는 성장주들이 조금 이제 꺾이기 시작하고 금리 인상기에 이제 오다 보니까 투자하시는 분들의 좀 시각이 조금은 바뀌는 것 같거든요.
대표님이 느끼시기에는 또 지금 보시기에는 어떠신지.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자산주의 가치는 네. 궁극적으로 거버넌스랑 연관이 있는 거예요. 쌓아두면 뭐 할 건데 약간 이런 느낌인가요? 그냥 쌓아두면 네. 사실은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면 그 자산이 네. 경영권을 갖고 있지 않은 주주들한테는 그 가치가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거버넌스라는 게 이제 바로 그런 건데 그게 가치 실현이 안 되면 네. 그게 반영이 안 되는 거잖아요, 주가에. 네. 그러니까 그런 게 개선이 되지 않으면은 뭐 근본적으로 평가가 바뀌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연관이 있다고 보거든요. 확률상 모든 게 네. 확률이니까 미래라는 거는 실현을 안 하고 그냥 갖고만 있으면 네. 그냥 주주 입장에서는 돌아오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내 돈도 이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자산을 매각을 하고 그 돈을 다 배당을 한다거나 아니면 자사주를 산다거나 아니면 인수를 잘해서 회사를 성공적으로 키운다거나 뭔가를 하면은 이제 돌아오는데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 소위 말하는 아까 대주주 네. 경영권을 갖고 회사를 진짜 나중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그걸 활용하려고 하지 않는 이상은 그냥 가치가 없는 거잖아요. 이게 주주들한테 돌아오질 않잖아요. 환원이 안 되니까 반영이 안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이상한 건 아닌 거예요. 지금 이제 그래서 거버넌스 개선돼야 자산주도 평가를 제대로 받을 수 있지 않나. 배당도 안 해, 뭣도 안 해, 돌려주지도 네. 않아. 근데 회사에만 쌓여 있는 자산은 결국은 이제 소액주주의 몫이 될 수도 없고 하니 안 되게 만들어주니까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지금. 그것도 역시 어쩔 수 없이 이제 거버넌스랑 이어가야 되는 부분이긴 관련이 한데. 있죠, 당연히. 특히 자산주는. 근데 저는 그런 생각 하거든요. 사실, 뭐 작년, 뭐 재작년 이렇게 주식 투자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은 뭐 거버넌스 이슈가 되게 낯설 수도 있고. 그렇죠. 또 어떤 분들은 댓글에 대선을 앞둔 시점이어서 이렇게 거버넌스 이야기를 많이 하는가라고도 이제 이야기하시는데 사실 10여 년 전부터 낙후된 지배구조, 뭐 족벌 경영, 그런 폐해, 세습의 폐해 막 이런 것들을 많이 자본시장에서 이야기를 해왔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10여 년 전에는 지금보다 자산주가 제 느낌에는 그때는 인기가 더 많았던 것 같고 그때는 그래도 지금은 거버넌스가 개선되고 있다고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지금은 거버넌스를 조금씩은 개선해 가고 있고 ESG 투자도 늘고는 있는데 상대적으로 그런 자산주 투자는 또 인기가 없는 것 같고 약간 상반된 것 같거든요. 제 느낌에는. 과거에 그러니까 자산주라는 게 관심이 있어서 한번 주가 오른 건 한 번 오르고 마는 것이 그게 사실 아까 말씀드린 거버넌스가 개선되지 않으면 그게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무슨 뭐 한국형 행동주의 그리고 또 뭐 ESG 펀드 이런 것들이 좀 나오고 있잖아요. 아, 페트라에서도 그런 거 하시나요, 혹시? 저희가 딱 그것만 전형으로 하는 어떤 펀드가 있는 건 아닌데 뭐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가 뭐 이야기도 할 수 있고 회사 측에 뭐 요구를 하기도 하고. 근데 그걸 목적으로 하진 않더라도. 뭐 대단히 무슨 뭐 경영권을 어떻게 쟁취하려는 그런 측면이 아니라 그래도 뭔가 행동주의 쪽 주주로서 주주의 목소리를 내려는 그런 펀드들이 있잖아요. 이게 조금 어떨까요? 좀 통할까요? 어떻게 좀 거버넌스 각 기업별로 좀 바꿀 수 있을까요? 지금의 흐름은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인데 바꿀 수 있을까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은 그리 쉽지 않은 것 같고 생각이 들고 하지만 어렵더라도 뭐 조금 계속 개선이 돼야 되는 거니까 이제 바람직한 현상은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자꾸 그런 생기고 말이 나와야 어느 순간에 개선이 되는 거지. 아무도 관심 없고 저건 안 고쳐질 것 같으니까 하고 있으면은 뭐 평생 고쳐지지 않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그렇지만 조금 행동주의 펀드들이 늘어나서 목소리가 커진다 그래서 갑자기 싹 바뀐다? 그거는 좀 약간 순진한 생각이죠. 그렇게 되기는 어렵죠. 대표님은 그럼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서 진짜 저 평가주가 있어. 막 PBR 0.2배 막 이런 것들 좀 있잖아요. 그걸 사서 내가 회사에 목소리를 내서 뭔가 좀 가치를 높이는 게 현실적이라고 보는지 그냥 저건 너무 힘들다. 그냥 딴 데 가서 성장주를 찾자라는 생각이신지. 그 상대적인 것 같아요, 그거는. 뭐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만. 왜냐하면 이제 아까 전자의 경우 이제 너무 낮게 거래되는 회사에 가서 그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이제. 말이 통할 것인가. 말이 통할 거냐. 모든 게 사실은 이제 투자라는 것은 투자뿐만 아니라 사실은 모든 미래의 일이라는 거는 확실한 건 없잖아요, 전부. 가능성이지. 가능성이 높은지 낮은지 사실 투자라는 것도 아무리 훌륭한 투자가도 뭐 심지어 워런 버핏도 다 맞는 게 아닌데 맞는 게 훨씬 많기 때문에 나중에 성공을 하는 거잖아요. 그게 확률적으로. 마찬가지로 그런 걸 봐야 되는 거죠. 이게 진짜 말이 통할지 아니면은
그것만 고쳐지더라도 사후에 워낙 나빠가지고 또 나빠질지 뭐 여러 가지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그렇게 어떤 게 좋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어떤 회사 누구냐에 따라 많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전통적인 저평가들도 네. 유명한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공통점이 말이 안 통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더 계속 저평가되어 있을 수 있는 거고. 그것도 거들떠보지도 않고 또 대주주 지분율이 높아서 그래서 어렵기도 하고 어려우니까 또 예. 다 포기하는 거지. 너무 높으면 어렵잖아요. 그게. 요런 그런 한국의 거버넌스 현실 예. 이런 거는 해외 투자자들이 어떻게 잘 알고 있나요? 좀 어떻게들 생각을 하나요? 그러니까 아주 세부적으로 네. 잘 아는 투자가는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은데 네. 거버넌스가 나쁘다 이런 정도는 많이 아는 거. 물론 이제 해외 투자자들은 대기업 사례들을 예. 좀 많이 볼 테니까 제가 건너듣기로는 그런 사례도 있었다 하더라고요. LG에서 뭐 막 계열 분리하잖아요. 가장 최근에 LX가 있었고 되게 그런 거를 이해를 못 한다는 거죠. 자기 뭐 그렇죠. 어떻게 보면 몇 촌끼리 그룹 하나씩을 나눠 갖고 멀쩡한 회사 이렇게 지분 분리해서 떼가고 수합하고 막 더 나아가서 지금 이제 4세까지 회장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장자가 없어가지고 드렸죠. 그건 더 이해 못하죠, 사실은. 조선시대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사실 외국에서 보면 어떻게 그런 일이 그게 아니 물려주고 싶으면 그냥 물려주면 되는 건데 그런 일을 꼭 해야 된다라는 것 자체가 진짜 이해를 못하는 거죠. 지금 어느 시대인데 왜 이렇게 가 쓰고 나왔으면 좀 어울릴 수는 있는데 아니, 진짜 이해 못하는 사실은 그 부분은 특히 외국에서는 왕족 혈통이 중요한 그러니까 그게 지금 시대가 아니고. 언제인데 그러니까 혈통 쪽에는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고 그게 이제 21세기 이상한 정도가 21세기 대한민국 거의 뭐 몇 대입니까? 3대 재벌? 뭐 이 안에서 이제 벌어지고 있는 그렇죠. 일이어가지고 요거를 좀 제도적으로나 좀 바꿔가야 하는데 그런 또 목소리를 많이 내야 되잖아요. 많이 내야죠.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또 그때 거버넌스 포럼도 종종 또 참여하고 계시니까. 저도 이제 그런 법률적인 거는 뭐 제 이제 전문 분야는 아니라 가지고 아주 자세히는 모를 수 있는데 이제 조금 상법이나 뭐 아까 이제 뭐 회사 분할하고 뭐 이런 거라든지 어떤 면에서는 지주사 뭐 관련된 거라든지 뭐 조금 미미한 부분들은 조금 이제 법이 고쳐져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 그 차등 의결권이 통과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뭐 그런 거라든지 뭐 이렇게 또 한 가지는 법만 고친다고 해결되진 않는다는 거죠, 그게. 아, 그래요? 거버넌스가 법을 고친다고 해결이 다 되면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맞는 비유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회사를 나라를 보면 전 세계를 이렇게 보면 독재자가 있는 나라가 많잖아요. 얼마 전에 카자흐스탄도 나왔지만 그 제도는 다 헌법 민주주의 같이 다 똑같이 돼 있다고 사실은. 법이 없어서 안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이걸 고친다고 해서 해결이 다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아까 예를 들어서 그 거버넌스라는 것도 행정사건 같이 극단적인 것도 있지만 요번에 그렇지만 아까 자산주 말씀하셨지만 그냥 집을 많이 갖고 있는 대주주가 자산 그냥 계속 쌓아놓고 어떻게 보면 아무 법을 위반하지 않은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거버넌스라는 거는 그런 부분도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건 아주 중요하긴 하지만 그 이상이라야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다른 주주들이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더 만든다든지 그런 게 좀 많이 있어야 이게 약간 힘의 균형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 안에서 뭔가 긴장 관계를 또 만들어줘야 하기는 하는 건데 사실은 그게 너무 어렵죠. 왜냐면 이제 상장사도 상장을 시켜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이거는 내 회사 이렇게들 신경을 쓰니까 예를 들어서 상장사가 대주주가 30% 지분을 갖고 있다고 있는 경우를 예를 들면 똑같은 회사가 상장사가 아니고 비상장사인데 나머지 70%를 한 사람이 지분을 갖고 있고 경영에 참여 안 한다고 이렇게 보면 어떻게 행동할 건가 다를 거라고요. 그렇죠. 똑같이 하면 별 문제는 없을 건데 그 얘기는 이제 이 힘의 균형이 이제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갖고 있는 주주들은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경우는 내가 뭐 그냥 팔고 나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주주총회에서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도 많고 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게 이제 굉장히 좀 복합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이 거버넌스 문제. 그래서 현실적으로 거의 최대 주주 지분율이 한 30%대 중반 정도만 되면 거의 뭐 의사결정 혼자 거의 다 할 수 있게 되고 막 지금 이제 그렇게
돼 있는데 이론적으로 못 하는 거잖아요. 50%. 그렇죠. 근데 이제 무관심한 이제 소액주주들도 많고. 무관심한 주주들도 많고 그냥 별로 회사 내용에 관심 없이 그냥 회사 편으로 표결을 하는 경우도 많고 뭐 그런 여러 가지 경우가 많죠. 그래서 항상 그런 주총 시즌 되면은 또 이제 어떤 의결권을 대행해주는 그렇죠. 그런 예, 회사에서 예, 이제 예, 표 받으러 예, 다니기도 예. 하고. 근데 요게 뭐 물론 이제 하나둘씩 거버넌스 문제 이제 바뀌어가야 될 것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럼 요런 상황에서 투자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도 좀 이야기해 주세요. 참 어려운 문제인 게 이제 투자자 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아무리 자금이 커도 혼자 이거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 없잖아요, 사실은. 네. 그래서 일단은 뭐 거버넌스 개선 여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 데는 네. 그 투자를 해야 된다고 말하기 참 어려운 거죠. 그런 면에서는. 하지만 또 반대로 이런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이제 거버넌스가 안 좋아서 디스카운트가 되어 있는데 네. 그렇지만 더 나빠지진 않는 그 정도인. 그러면 그냥 그 디스카운트 유지되면서 회사가 좋아지면 그래도 주가는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회사를 투자해서 이제 계속 주주 권리를 전달을 하고 하다 보면 개선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그런 회사를 집중적으로 하다 보면 네. 최악의 경우도 더 나빠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투자하기에 그렇게 나쁘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또 반대로 업사이드가 있는 거니까 반대로. 더 이상 나빠질 데가 없는, 하지만 오래 걸릴 수는 근데 그런 있는. 회사들도 많거든요. 사실 이렇게 그러니까 너무 진짜 가능성이 없는 회사만 아니면 그런 생각을 투자가들이 다 갖고 있으면 네.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개선이 되는 거죠. 이게. 맞아요. 그래서 목소리를 계속 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내야 되는 거죠. 저희 와이스트리트도 약간 그런 식으로 거버넌스 개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네.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개인 투자자가 뭐 300만 명 이런 시절보다는 지금 한 1000만 명 정도 되니까 그래도 좀 이제는 개미들에게 좀 힘이 실리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정치권에서도 그래서 더 여기가 표밭이구나 생각하면서 좀 많이 바뀌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또 관심 숫자도 늘었지만 이게 거버넌스라는 것에 관심 있는 사람들의 비중도 또 그건 더 늘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특히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은 뭐 LG화학의 물적 분할이라든지 SK 이노베이션, SK 온 그런 사례도 여러 번 이제 겪으면서 이게 우리의 부를 강탈당할 수도 있는 거구나. 이게 거버넌스구나. 많이 느끼신 것 같아요. 그런 걸 많이 느끼면 느낄수록 도움이 되겠죠. 이제 한 몇 년 전만 해도 그런 시각이 잘 몰랐잖아요. 몰랐죠. 그러니까 그게 좀 많이 그래도 변화가 좀 있었던 거죠. 그런 면에서.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거는 좀 가야 할 게 있고. 이게 참 아이러니가 바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LG 같이 큰 회사에서 일어나니까 또 많이 알게 된 측면도 또 있는. 그 전에는 이게 코스닥 회사들 그런 게 되게 많았잖아. 막 해외 법인, 자식들 법인 차려주고 다 그런 거는 이제 통행하도록 하고 막. 이제 그런 거는 근데 이제 많은 관심을 또 이제 불러 모으지는 않으니까. 맞아요. 그 뭐 시가총액 뭐 한 2천억 뭐 이런 회사들 상대로 막 소액주주 운동하고 막 소송하고 해봐야 막 자기 돈만 쓰고 막 스트레스만 받고. 참 LG화학이 큰일 했네요. 그런 면에서 큰일 난 거죠. 아무튼 LG화학 주주들한테 좀 안 좋지만 그러니까요. 전체 시장에는 그래도 하나의 그게 계기가 된 것도 있으니까 이런. 되게 좀 개인적으로는 이게 어떻게 좀 말씀하신 좋은 계기가 되기는 했습니다만 되게 씁쓸한 게 이번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1월 27일쯤에 상장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거래소도 그렇고 금융 당국에도 이런 개인 투자들의 이제 목소리 혹은 곡소리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거래소에서도 그러면 이제 물적 분할을 통한 이제 이중 상장이 걸려 있을 때 조금 더 까다롭게 보겠다. 주주들을 보호할 거를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조금 더 상장 심사할 때 반영을 하도록 하니까 이제 거래소 이사장도 그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근데 이미 LG 에너지 솔루션은 상장 심사가 통과돼서 이제 상장된다는 거. 이미 다 지나간 거고 사실은 제일 큰 건데 그게. 주주들이 정말 의식이 있고 관심이 있으면 어떻게 해더라도 원래 주총에서 막을 수 있었던 거죠 이게. 그거는 누구도 바꿀 수가 없는 거니까 거기서 막혔으면. 그러니까 그 지점에서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거죠. 만약에 예를 들어 LG 측에서 그러면 주총에 와서 다 반대하시지 그랬냐고 표결했는데 국민연금도 반대했는데 이거 그래서 다 찬성으로 표결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할 말 없는 거죠. 물론 이제 그렇게 말한다고 그래서 모든 면죄부가 주어지는 건 아닌데 결국 마지막에서 거기서 막으면 막히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주주들이 이제 주식 투자하는 투자가들이 의식이 생기고 생기면서록
거기서 막히는 일도 생길 수 있으니까 몇 번 막히면 네. 또 못한다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다각도로 일어나야 되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법만 갖고 안 된다는 게 뭐 이거 고치면 뭐 다른 쪽이 있고 항상 그런 거만 연구할 수 있으니까 네. 사실은 이제 이렇게 자꾸 막히면 네.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회사는. 네. 사실은 이제 EV 배터리라는 건 투자도 필요하고 어떤 방법으로 뭔가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 처한 거 맞으니까 네. 그러면 그런 게 막히면 다른 방법을 찾는 거고 이렇게 하면 개선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 각도로 접근을 해야만 이게 되지 뭐 이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라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죠. 네. 조금 시장 얘기를 좀 해보자면 이제 2022년 초가 됐는데 요 영상이 한 일주일 이후는 좀 올라갈 것 같긴 한데 야 그래도 1월 효과들은 다들 기대하지 않습니까? 근데 2022년 1월은 저희가 지금 14일에 촬영을 하고 있는데 너무 힘들죠. 보통 때 1월하고 좀 거꾸로 가고 있으니까 사실 여러 가지 그 악재들이 많잖아요. 작년 말부터 특히 이제 미국 뭐 이제 뭐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작용을 더 크게 작용한 거죠. 그러면은 올해 연간으로는 좀 시장은 어떨 거라고 보세요? 사실 이런 게 제일 어려운 건데 그 연간 예측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이게 뭐 연간 예상은 좀 어렵지만 이런 시각은 갖고 있는 게 사실은 좀 길게 볼수록 예상이 좀 맞을 확률이 높은 건데 이제 우리나라 지금 주식시장이 얼만큼 비싸냐 싸냐 하는 건데 우리나라는 버블은 아니잖아요 사실은. 버블은 아니죠. 밸류에이션으로 봤을 때도. 그러니까 버블은 아니기 때문에 또 좋은 기업도 많고 거버넌스도 그냥 제가 뭐 희망상일 수도 있는데 좋아지면 좋아졌지 나빠지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여기서 더 나빠질 게 없다. 좋아질 가능성은 있고 뭐 생각보다 그 속도가 느릴 수는 있겠지만 여러 가지를 볼 때 좀 길게 보면은 주식시장이 이렇게 나쁠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게 좋다는 게 뭐 과거 10년 동안 미국 시장만큼 앞으로 우리나라 시장이 좋을 거냐 그건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과거 10년보다 나을 것 같은 생각은 갖고 있고 예를 들어서 길게 보면 볼수록 근데 이제 아까도 이제 미국 이야기가 나왔지만 가장 큰 변수가 이제 미국 시장은 좀 사실 너무 올라잖아요. 너무 버블이고 그런 얘기가 오래전부터 나왔고 그리고 이 버블이라는 거는 아무도 얼만큼 이게 커질지를 모르는 거지. 그렇죠. 어느 순간에는 멈추니까.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풀었던 돈을 지금 회수하는 단계고 그런 일이 오면 항상 이 미국 시장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다른 나라 시장, 버블이 아닌 시장도 일단은 빠졌다가 올라가니까 그 영향을 항상 받을 수 있어서 그게 언제 오냐에 따라서 사실은 올해 예측은 참 어려운 게 이제 그런 것도 맞물려 있는 거죠. 근데 이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양적 완화 이후에 다시 이제 정상화하는 과정을 기억해도 그렇고 사실 미국의 어떤 자본시장에 뭐 버블이 됐든 어찌 됐든 이 팽창을 이제 조금 줄이기 위해서 긴축을 하게 되면 미국 시장도 좀 영향을 받겠지만 미국 시장이 요만큼 줄어드는 사이에 요만큼 있던 신흥시장을 이렇게 영향을 받아버리잖아요. 영향을 더 받죠. 돈이 또 다시 달러 쪽으로 가버리게 되니까 그 가운데서 우리는 어떨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언제 올지도 모르고 예측하기 어려우니까 또 사실은 그렇다 하더라도 나쁜 건 아닌 거죠. 그게 사실은 우리나라 자체에 지금 이렇게 주가가 너무 비싼 상태도 아니기 때문에 제자리는 찾아가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주가가 너무 고평가돼 있고 약간 버블이 형성돼 있으면 그런 게 온 다음에 못 찾아가죠. 다시 반등을 하더라도 그 전 고점까지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건데 이제 일시적으로는 그걸 피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어서 점점 어려워지는 거죠. 계속 이제. 그럼 이럴 때일수록 더 어떤 뭐 밸류에이션이라든지 평가에 조금 더 엄정해져야 될까요? 이거 아니래도 그거는 뭐 엄정해야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사실 돈이 풀리는 시점에서 사실 성장주가 뭐 PER 계산도 못할 정도로 가고 막 5년 뒤 것까지 막 땡겨오고 하면서 막 가잖아요. 그때는 사람들이 뭔가 유동성도 많으니까 막 관대해지고 멀티플에 대해서. 그런데 이게 이제 항상 주식이 빠질 때는 그런 가치도 많이 빠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올라갈 때 이제 못 좋은 오르면 거지. 또 같이 빠지고. 빠지고 이제 그 대신 이제 올라갈 때 많이 올라가서 그렇지만 그렇다고 피해지는 건 아니라서 쉽지 않은 것 같으면 돈이 풀려서 말도 안 되게 올라갔던 주식들이 빠지면 안 올라가는 경우가 많죠. 사실은 옛날에도 그랬고 그렇지만 가치주들은 가치가 그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빠져도 다시 올라가는데 빠지는 거를 피해지진 잘 않다는 거죠. 이게. 항상 과거에도 보면 빠지는 건 다 빠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왜
오르지도 못했는데 떨어질 때 같이 떨어지느냐. 그렇지만 그 다음에는 올라가는 게 다르기 때문에 이제 물론 이렇게 좀 길게 보면 분명히 차이가 있죠. 그게.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하신 거는 그걸 겪고 기다릴 수 있으면은 분명히 이게 맞는 거고. 그렇지만 그게 떨어지는 걸 피할 수 있냐 하면 그렇지는 않은 거. 그럼 견뎌야 되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주식이라는 것 자체가 네, 네. 이게 좋은 회사를 예. 비싸지 않은 가격에 사서 갖고 있으면 네. 그리고 오면은 기다리면 다시 쟤를 찾아오니까 원래부터 좋은 회사를 비싸지 않은 가격에 갖고 있었으면 그런 문제가 없는 거죠. 이게 관점만 좀 길게 가시면은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기분만 나쁜 거죠. 중간에 이렇게 V자 한번 하면. 그렇다고 그래서 지금 다 팔고 현금만 갖고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또 어떻게 보면. 그게 지금 되게 고민이죠.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도 안 될 것 같고 사실 금리 인상기에는 채권을 갖고 있어봐야 뭐 또 평가 손실 나는 거고 그러면 뭐 코인도 사실은 좀 위험하고 그럼 주식인데 그러면 이것도 금리 인상기 사실은 주식 시장도 경기가 좋아지니까 금리 올리는 거지라고 하지만 그 안에서 견디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막 속된 말로 수익률 녹는다고 하고 막 이러잖아요. 괜찮은 기업을 적당한 가격에 사서 기다린다는 뭐 게 되게 싸게 살수록 좋지만 그래도 적절한 가격이면 하면 이게 무슨 일이 있어도 결국은 제자리를 찾아오고 회사가 좋아지면 또 더 올라가는 경우도 많으니까 좋은 기업, 경쟁력이 있는 기업일수록 위기가 오면은 더 강해지는 경우도 많잖아요, 사실은. 그 그렇죠. 후에. 그렇죠. 사실 그렇게 생각하고 주식을 사야지 이거를 뭐 피해보겠다고 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은 거죠. 그렇다고 해서 너무 일찍 피해서 있으면 또 수익이 안 나는 거니까. 사실 그게 이제 실전으로 들어갔을 때 더 힘들어서 그런 거죠. 그렇죠. 당장 이제 수익률이 막 숫자로 찍히고 막 이래버리면. 심리적인 게 제일 어려운 거죠, 주식.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시로 가격이 변하니까. 사실은 내가 팔지 않으면은 그 가격에 나랑 관계가 없는데, 그래도 그렇진 않잖아요, 사실. 그렇죠. 보이죠? 네. 이거 다시 언제 회복하지? 근데 냉정하게 따지면 내가 그 가격에 팔지 않으면은 그 내 가격은 아닌 건데, 내가 파는 가격이 내 가격인데, 그래도 그게 영향을 미치니까 이제 그래서 손해보는 경우가 많죠. 사실 사람들이 주식을 너무 비싸게 사서 손해보는 경우도 많지만, 이런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내가 주식을 산 시점보다 팔기 전에 중간에 그거보다 올라갔던 적이 있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대부분 파는 게 어려운 거죠, 주식은. 항상 전 고점이 나의 뭐라 해야 되나 뭐 평균 가격처럼 보이고 막 이러죠. 그러니까 이게 사상 최고점이 나의 본전인 것 같고. 진짜 그럼 어려운데. 어렵죠. 어려운 걸 어떻게 할 거냐. 길게 보고 하면 다 피해지는 거니까 방법이 없는 거죠. 그 외에. 물론 또 그런 거를 잘 맞추고 잘 미리 타이밍을 잘 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아니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이제 그 나머지 대부분에 해당되는 이야기를 제가 하는 거고. 페트라 자산운용은 그러면 회전율이 높지는 않고 올해가 거의 그런 매매는 별로 안 하시는. 자주 안 하는 편이죠. 그럼 한번 갖고 있으면 굉장히 긴 기간. 이건 이제 회사 따라 다른 종목에 따라 다른 거니까. 어떤 뭐 기대 수익률을 먼저 보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일단은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갈 때는 이제 보고 들어가는 건데 그게 꼭 주가가 그게 뭐 공식대로 움직이는 건 아니니까 이제 계속 변하잖아요. 주가도 변하고 회사도 변하고 또 회사에 대해서 몰랐던 것도 생기게 되면 또 판단이 바뀌고 그러니까 이게 뭐 계속 유기적으로 돌아가는 거라서 어떤 딱 공식대로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언제 그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투자를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중소형주 투자를 더 많이 하죠, 사실은. 근데 이제 해외 투자자들의 자금 이제 비중이 70%라고 하셨는데 해외 투자가들이 그러면 중소형주 투자해줘라고 맡기는? 그건 아닌데, 그냥 이제 저희가 중소형주, 사실은 근데 어떻게 보면 소형주는 좀 아닐 수도 있고, 해외 투자가들이 볼 때 너무 작은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아주 큰 대형주를 사는 거는 살 수 있잖아요, 그냥. 자기네가 직접, 뭐 삼성전자요, 자기네가. 그리고 뭐 어떻게 보면 그냥 인덱스에 들어가도 거의 비슷한 수익률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기대감은 현지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알기 어려운 중소형주에 대한 그걸 보고 하는 경우가 많죠, 당연히. 그러니까 코스피 200보다 더 나은 수익률을 위해서. 그거보다 나은 수익률을 위해서 맡기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인덱스 투자하면 되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너무 당연한 거죠. 거꾸로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면. 또 외국인 입장에서 이렇게 페트라 자산운용하는 거 위탁 딱 봤는데 하나도 모르는 기업이겠고 막 너무 작은 기업이고 막 이거 듣보 아니냐고 막 이러면. 아니 물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형주 하나도 안 사는 건 아니니까 뭐 꼭 그런 건 아닌데 그래도 대부분은 모르는 회사들이 많죠. 보통 시가총액은 어느 정도 규모?
저희는 보통 이제 1조 미만 회사를 많이 사는데 1조 원 어떤 미만. 경우에는 이제 요즘은 네. 또 이제 주가 많이 올라서 네. 그 숫자가 많이 줄어들었죠. 이제 그런 회사들이 다 1, 2조, 3 이렇게 많이 됐으니까 옛날에 아. 그 몇천억대 회사들이 몇천억대의 회사들이 지금은 편입을 이제 하셨는데 그런 경우도 많고 뭐 그렇긴 한데 이제 저희가 아주 시가총액이 작은 회사들은 또 거래량, 거래 규모 같은 것 때문에 이렇게 못 사는 경우도 많고 아주 작은 것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나중에 1조가 되고 막 3조가 뭐 되고 그렇게 하면은 뭐 그렇죠. 또 수익률로 돌아오는 네. 거고. 그런 회사들도 근데 사실은 네. 외국 사람들이 잘 아는 회사들은 아닌 경우가 많죠. 우리나라 뭐 삼성 이런 건 알지. 현대. 그쵸. 시총 뭐 한 1, 2조 원만 돼도 외국인이 모를 자, 거의 모르는 많죠. 회사죠, 대부분. 시총 2조 원 정도면 딱 오스템 임플란트. 근데 그런 경우도 잘 모르는 회사죠, 사실 외국에서. 얼마 전에 뭐 이거 약간 좀 여담인데 오스템 임플란트 그 횡령하신 분이 동진세미 때문에 사셨다고. 예, 그래. 근데 공교롭게도 예. 코스닥 시가총액 18위, 19위가 동진세미캠 오스템 임플란트더라고요. 딱 규모가 그 비슷한 거예요. 참. 그게 딱 한 2조 원 초반, 막 2.1조 막 요 정도 되는 그 정도 규모더라고요. 그 많은 투자자들이 특히 이제 시가총액 작은 기업에서 뭐 몇 배 수익이 나는 종목들이 나온다 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소형주 뭐 이렇게도 보시는 거예요? 꼭 그래서 그런 건 아니고 사실은 이렇게 어떤 면에는 좀 큰 회사도 많이 올라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게 이제 회사가 어느 순간에 창업을 해서 어떤 규모의 뭐 상장할 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굉장히 큰 규모 상장을 하게 됐지만 뭐 어느 순간에 상장을 하고 나서 얼마큼 커질지 삼성전자 같이 몇백조 회사가 될지 뭐 몇천억짜리 회사에 멈출지 사람은 키가 차이가 나봐야 요만큼밖에 안 되지만 성인이 돼도 그 차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꼭 작다고 더 수익이 나는 건 어떤 회사는 굉장히 커질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애플 같은 경우는 그렇죠. 그러니까 꼭 그런 건 아닌데 그런 것보다도 사실은 이제 투자 대상 자체가 많아야 확률적으로 거기서 좋은 기회가 많은 거죠. 큰 회사 몇 개만 보면 그 숫자가 작으니까. 혹시 투자하실 때 그러면 뭐 어차피 이제 거시적인 환경은 봐야 되는데 대부분 이제 바텀업으로 보시니까 좀 숲보다는 나무를 보시는 그런 스타일. 그렇게 이제 저희가 하는데 거시적인 환경을 안 볼 수가 없는 게 바텀업을 하더라도 회사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거시적인 환경이.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는 뭐 이제 저희가 바텀업이라는 거는 이제 거시적인 환경을 보고 쭉쭉쭉 어떤 섹터 쭉쭉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지. 이걸 무시할 수가 없는 게 회사 비즈니스에 영향을 주니까 거시 환경이. 그럼 페트라는 하다 보면은 이제 바텀업으로 이제 접근을 하다 보면 특정 업종에 막 많은 기업들이 있고 막 이럴 때도 있나요? 아니면 이거를 좀 그럴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런 것도 신경을 쓰죠. 그래서 이제 뭐 어떤 업종 섹터를 정해놓고 어떤 비중을 정해놓는 건 아닌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100% 바텀업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어서 이제 그렇게 되면 다시 한번 보는 거죠. 이게 과연 이게 제대로 한 건지 검증하는. 꼭 그게 뭐 맞아 틀렸다라는 게 거기서 답이 나오는 건 아닌데 이게 이렇게 쏠린 거 보면은 뭔가 딴 데서 놓친 게 아닌가 해서 다시 보고 이제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죠. 그러면은 뭐 벤치마크를 뭐 인덱스나 이런 거는 이제 중시하지는 않으시는 거고. 이제 그게 중시하지 않는다는 게 거기 매달려서 하지 않지만 그래도 또 신경을 쓰는 거죠. 왜냐하면 그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니까. 상대 수익률 비교할 때도 필요하니까. 하지만 이제 숲보다는 나무를 보신다는 거고. 개인 투자자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지수를 보고 투자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근데 이제 1년이 지나고 났을 때, 코스피 지수가 얼마 올랐는데 내 수익률은 얼마. 나는 한 해 동안 잘했구나. 혹은 내가 한 해 동안 무슨 짓을 했나. 돌아보게 되는데, 혹시 그 개인 투자자분들하고 이렇게 만나실 기회도 좀 있으세요? 뭐 전혀 없지는 않죠, 당연히. 가끔 뭐 이렇게 뭐 상담이나 뭐 이렇게. 뭐 저희 이제 고객도 있고. 고객. 뭐 그냥 고객 아니래도 뭐 주위에 이제 이런 일을 하니까 많이 물어보니까. 좀 현실 조언 뭐 어떤 걸 좀 해주시죠? 근데 이제 아까 뭐 지수랑 비교한다고 이제 개인 뭐 이제 비교하게 되죠, 사실은. 이제 지수보다 내가. 근데 개인 투자가들은 그 지수를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아예. 그냥 수익만 나면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잃지 않고. 그렇게 하다 보면 쌓여가지고 수익이 많이 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항상 뭐랑 비교해서 지수보다 뭐 못할 때도 있고 또 잘할 때도 있고 그런 건데 이제 기관들은 평가 자체를 지수랑 비교하기 때문에 그게 어쩔 수가 없지만 개인들이 굳이 아무도 그렇게 하는 적도 없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아예 지수는 신경 쓰지 마라. 그게 물론 이제 지수가 이런 거지. 이런 의미에서는 의미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주식 투자를 뭐 1, 2년 하고 말 게 아닌 이상 오래 한다고 하면은 뭐 3년, 5년, 10년 한다고 하면은 시간이 흐르고 나서 지수보다 내가 못하면 네. 내가 이거 할 이유가 없었던 거잖아요. 그냥 인덱스 펀드 갖고 있었던 게 더 나으면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긴 기간으로 보면 지수보다 나야 되는데 그게 매년 지수랑 평가한다고 해서 나아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신경 쓰지 말라는 거죠. 그게 10년을 했는데 지수보다 못하면은 네. 그 지수 사는 게 나은 거죠. 사실. 이건 너무 당연한 거죠, 그게. 혹시 뭐 끝내기 전에 네. 뭐 못하신 말씀이나 이야기 이런 걸 좀 해주고 싶으신 이야기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아까 사실 나오긴 나왔는 얘기인데 네. 이제 개인 투자가들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 네. 좀 시간을 길게 보고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하고 네. 또 한 가지는 정말 내가 잘 아는 것만 아는 것. 누구나 아는 건 있거든요. 네. 모든 걸 다 알 필요가 없는 거니까. 몇십 조 운영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뭐 그런 개인도 있을 수 있겠지만 아니, 그런 개인이 또 회사를 차리니까 네.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잘 아는 그런 음. 사업을 하는 회사의 주식을 사는 그러면은 뭐 웬만해서는 잘못되지 않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그 사업을 이해하는 것, 투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네. 함께 그 기다릴 수 있는 주가라는 거는 그냥 시시각각으로 변동을 하기 때문에 네. 가장 손해를 보는 흔한 패턴 중에 하나가 떨어졌을 때 파는 거거든요. 팔고 나면 다시 올라가고 이런 건데 안 팔려면 네. 그냥 이거 뭐 내가 이거 그냥 참아야 되겠다고 참아지는 게 아니라 네. 회사를 잘 알아야 안 팔 수 있는 확신이 생기는 거죠. 그게. 아. 잘 알아야 모르면 팔게 되는 거거든요. 그건 어쩔 수가 없는 사람 심리라는 거는 다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하지만 잘 알아서 확신이 있으면은 아 이런 주가는 좀 말도 안 된다는 확신이 있으면 그냥 안 팔 수 있는데 잘 뭔지도 모르고 사면은 그게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손해보는 거기 때문에 잘 알아야 되고 길게 보고 해야 안 팔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시점에. 왜 그러냐면 요즘 뭐 이제 3,000 밑으로 가서 계속 뭐 이슈가 되고 있지만 네. 그래도 2,000보다 많이 올라갔잖아요. 한때는 2,000 갖고 네. 더 저러면 1,000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게. 네. 뭐 다른 나라보다 덜 올라갈 수 있지만 그래도 올라간 거고. 네. 그 얘기는 확률상 벌게 돼 있는 거잖아요. 이게. 네. 네. 그렇지만 손해를 본다는 얘기는 다 그런 이유거든요. 아. 떨어질 때 팔기 때문에. 확률상 올라가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올라갈 확률이 훨씬 많은 거잖아요. 1,000이 2,000 되고 2,000이 3,000 되는 얘기 자체는 이게 평균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주사위 굴려서 나오는 확률 같은 건 아니잖아요. 올라갈 확률이 더 많은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만 이 심리적인 그러려면 회사를 잘 알아야 되고 세밀하게 평가를 못 하더라도 네. 아주 비싸지 않다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회사를 네. 좀 알면. 네. 그러면은 이게 손해보는 일이 없지 않을까. 합쳐서 보면 어떤 뭐 모든 종목을 다 성공할 수는 없는 거지만. 안 팔기 위해서라도 알아야 된다. 팔지 않으려면 이 회사를 잘 알면 버틸 수가 있다. 잘 알면 사실은 진짜 주가 떨어지면 진짜 나빠서 떨어지면 팔면 되는 거고. 아, 네. 그렇지 않으면 판단이 되니까. 판단이 되잖아요. 판단이. 근데 모르면 판단할 수 없는 게 제일 괴로운 거고 불확실성이 사람들은 제일 괴로운 거거든요. 잘 모르니까 왜 떨어졌나. 근데 잘 알면 알면은 진짜 나쁜 게 내가 그전에 몰랐지만 새로 알게 돼서 나쁜 게 나왔을 수 있잖아요. 네. 진짜 나쁜 것들 떨어졌으면 팔면 되는 거고 정말 더 확신이 있으면 사면 되는 거 판단할 수가 있는데 모르면 판단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손해를 많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한테 불확실성이면 똑같은 건데 네, 그렇죠. 그게 아니라 누구는 확신을 갖고 있는데 나만 불확실이면 네, 그렇죠. 또 빼앗길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이제 내가 확신 갖고 있는 걸 하면 네. 이미 거기서 이미 앞서 있는 거죠. 다른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닐 테니까 주식을 사는 사람들이. 나한테만 불확실성이지 않도록 그러니까 그런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공부를 뭐 많이 해서 우리나라 뭐 코스닥까지 하면 2,000개 종목이 상장돼 있는 그걸 다 알 필요는 없고 네. 누구든지 자기가 더 잘 아는 분야가 있잖아요. 뭐 네, 하다 보면 네. 뭐 소비자 제품 관련된 건 누구나 알 수 있는 거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하는 일하고 관련된 업종이 있을 수 있는 거고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그럼 되는 거죠. 혹시 올해 예. 그러니까 뭐 종목 이야기는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근데 이제 섹터라든지 네. 어떤 뭐 굳이 이제 구분을 두자면 어느 쪽이 그래도 조금 더 나을 것 같다. 좀 좋게 보시는 파트가 있으실까요? 지금은 예. 사실은 이렇게 저는 약간 그게 없어진 시기 같은 게 왜 네. 그러냐면은 원래 이제 팬데믹이 시작되고 나서 기술 많이 올랐잖아요. 네. 이제 우리나라 같은 조정 받지 미국은 조정도 안 받았고 사실 어떻게 보면 정말 좋은 회사들 성장을 하는 회사들이 많잖아요. 주가가 좀 많이 올랐을 수는 있지만 네. 그게 바뀐 건 없거든요.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반대로 막 뭐 리커버리다 해가지고 이제 이 막 시장 오픈되고 그런 회사들은 이런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오른 회사들을 가만히 보면 네. 코로나 팬데믹 시작되기 전에는 계속 나빠진 회사들이 많거든요.
아주 나빠졌다 회복된 거지 또 그게 바뀐 거 없는 회사들이 많아서 이게 균형이 맞춰진 예를 들어서 좋은 회사들이 너무 많이 올랐던 게 조정을 좀 받은 상태고 이런 회사를 다시 올라가 있는데 또 근본적으로 더 약간 이게 그래서 지금 근데 팽팽해진 것 같은 이게 처음 코로나 시작됐을 때는 이게 확연하게 좋은 게 있었고 또 너무 올라갔을 때도 확연했는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돼서 약간 비슷해진 섞여버린 어려운 시장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섹터보다 이제는 회사를 봐야 되니까 제일 쉬운 거는 예. 항상 그렇잖아요. 지수 자체가 너무 싸면 제일 쉬운 거죠. 아무거나 사도 올라가니까. 네. 그 다음은 섹터가 확연하게 구분이 되면 조금 틀려도 그 안에서 맞는데 근데 지금 같은 시장은 이제 진짜 회사를 잘 봐야 되니까. 하지만 환경은 계속 바뀌기 때문에 그건 뭐 이렇게 큰 이슈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이랬다 저랬다 계속 바뀌니까. 말씀은 쉽게 하시는데 되게 어려울 것 같다는 느낌은 계속 드네요. 항상 어렵죠, 사실 항상. 항상 어렵죠. 저도 어렵고 다 어려운 거고, 이거는. 아, 맞습니다. 어렵습니다. 네, 어렵죠, 사실. 주로 시장 어려울 때는 뭐 하세요? 시장 어려울 때도 뭐 하는 일은 차이가 없어요, 그냥. 네. 기분만 나쁜 거지. 하는 일은 그게 뭐 그것 때문에 뭐 다시. 네. 저도 그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건 있죠. 예를 들어서 이제 주가가 떨어지면 네. 올라갈 때보다는 한번 다시 보게 되는 건 있는 거죠. 이게 뭐 진짜 몰랐던 이유가 있나. 뭐 이런 종류들. 아까 말씀드린 그걸 좀 더 확인하고 싶은 거죠. 내가 아는 게 맞는지 몰랐던 게 다 알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판단할 때 또 모르는 사실이 뭐가 또 있는지 확인하고 이게 떨어지는 게 맞는 건지 틀리는 건지 이런 게 뭐 그런 시간은 더 걸릴 수가 있는 거죠. 올라갈 때 잘 될 때는 잘 될 때도 원래는 똑같이 해야 되는데 잘 안 하게 되는 거지. 맞습니다. 이게 이제 내가 틀려도 올라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무시하게 되고 뭐 이러는 건데. 맞아요. 진짜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오늘 그 페트라 자산운용의 용환석 대표님 통해서 이야기를 들어봤고, 뭐 해외 자본의 성격부터 또 개인 투자들을 위한 조언까지도 많이 들은 것 같아서 정말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먼 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 나중에 또 한번 뵐게요. 예, 고맙습니다. 예.